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 말을 계속 들을지 말지는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83살 노인병 전문의 장영수입니다. 평생을 진료실에서 보냈지만 지금도 잊히지 않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피검사 결과는 멀쩡한데 눈빛이 서서히 꺼져 가던 분들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한 사람 65살 남자 박선호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이렇습니다. 자식들 다 키워냈더니 점점 혼자가 되는 65살 박선호 씨, 결국 우울증에 걸리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병원 복도 창밖으로 햇빛이 길게 들어오던 시간에 깔끔한 재킷을 입은 남자가 진료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6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디가 크게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곧고 걸음도 단단했습니다. 진료 차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두근거림, 숨참, 이유 없는 피로. 그분은 의자에 앉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 한 컵을 권하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조금 있다가야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 저는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날도 있고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날도 있습니다. 밤이 되면 괜히 눈물이 나고 아침에는 이불에서 나오는 일이 이렇게 힘든지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몸부터 살폈습니다. 심장검사도 하고 피검사도 하고 혈압과 혈당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나이에 따른 자잘한 문제들은 있었지만 그분이 말하는 것만큼 큰 이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삶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루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그분은 한숨을 한 번 길게 내쉬더니 조금 먼 곳을 바라보는 눈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박선우 씨는 평생을 직장에서 몸바쳐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큰 회사에 들어가 60이 넘을 때까지 꼬박 30년 넘게 다녔다고 했습니다. 26살에 첫 출근을 하던 날, 긴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다짐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우리 집대에서 가난을 끝내야 한다. 내 아이들은 어디 가서 주눅 들지 않게 키우겠다. 그 다짐을 지키려고 그는 평생을 갈아 넣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나던 해에는 집에 아이 사진을 붙여놓고 살았습니다. 책상 앞 칸막이에 수첩 맨 뒤에 지갑 속에 심지어는 사물함. 문 안쪽에도 아이 사진을 붙여놓고 출근했습니다. 과장 승진을 앞두고는 밤 12시까지 야근을 밥 먹듯 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에서 전화만 오면 벌떡 일어나 뛰어나갔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동안 본인에게 주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토요일마다 회사 행사, 접대, 보고서 마무리, 거래처 약속에 불려 다녔습니다. 일요일에 겨우 하루 쉰다고 해도 아내와 아이들이 놀러 가자고 하면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다음에, 아빠가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 다음 달에 꼭 같이 가자. 거실 서랍에는 쓰지도 못한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이 몇 번이나 유효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그림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아빠는 회사에 가셨다. 아빠는 오늘도 늦게 오신다고 한다. 그래도 그는 그때를 돌아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내가 좀 빠듯하더라도 아이들이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게 학원도 보내고 대학도 보내야 한다. 그것만 이루면 나중에 아이들과 천천히 시간을 보내면 되지 않겠나? 그 말 그대로 아이 둘은 무사히 다 컸습니다. 하나는 결혼해서 잘 살고 하나는 자기 힘으로 직장을 잡았습니다. 등록금 밀린 적 없고 학용품 못 사준 날 없고 월세가 밀려 쫓겨난 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과장을 달고 나중에는 부장까지 올랐습니다. 늘 아이 사진을 보며 버티던 그 자리들, 야근으로 채워진 수많은 밤들, 주말마다 가족 대신 회사에 내어준 시간들, 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의 결론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자기 세상으로 떠났고 집 안에는 나이 든 부부 둘만 남았습니다. 큰아이는 결혼해서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춥니다. 둘째는 외국으로 나가 살고 있습니다. 영상통화로 손주 얼굴은 자주 보여주지만 통화가 끝나고 화면이 꺼지면 거실에는 박선호 씨 혼자만 남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오랜만에 장롱 깊숙이 넣어둔 예전 사진 앨범을 꺼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운동회에서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달리던 날, 수학여행 가기 전 현관 앞에서 가방 메고 찍은 사진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 옆에는 어머니가 있고 친구들이 있고 선생님이 있는데 아버지인 본인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이 어디 가서 무시받지 않게 하겠다며 회사에 온몸을 바쳐 달려온 세월 동안 정작 아이들의 기억 속 아빠는 늘 늦게 들어오는 사람, 일요일에도 전화만 오면 뛰어나가던 사람, 식탁에 함께 앉아 웃는 시간보다 유수와 술자리가 더 많던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아이들과 함께 찍은 몇 안 되는 사진도 대부분 회사 행사의 가족 초청날, 아이들이 불편한 양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어느 사진에서 그는 아이들 옆에 서서 어깨를 감싸 앉지 않고 회사 사람들 사이에 끼어 어정쩡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앨범을 덮고 나서 마음속에 이상한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분명 가족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 가족과 함께 산 시간은 생각보다 너무 적었다. 아이들이 하나둘 집을 떠난 뒤 그는 갑자기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게 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처럼 출근할 곳도 없고 학교 갈 아이 깨울 일도 없습니다. 아내는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고 집에는 박선호 씨 혼자만 남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 시간이 오히려 달콤했습니다. 늦잠도 자보고 못 보던 텔레비전도 실컷 보고 동네 사람들과 느긋하게 산책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함께 장기를 두던 친구 하나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부터 마음이 이상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대평스럽게 웃던 친구의 사진을 보고 돌아오는 길, 그는 묵묵히 전철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창밖 풍경은 흘러가는데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찐득하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도 멀지 않았겠구나. 내가 가게 되면 누가 슬퍼해 줄까? 아이들은 바빠서 장례식장에 오래 있지도 못할 텐데, 집에 도착해 거실 불을 켜는 순간 공간이 유난히 넓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는데 화면 속 사람들 웃음소리가 자기와는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이 갑자기 낯선 물건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침에 눈 뜨는 일이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침밥을 차려 먹는 것조차 귀찮아졌습니다. 라면으로 빵으로 대충 때우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점심쯤이 되면 몸이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하품이 나오고 누워있고 싶은데 실제로 누워서 눈을 감으면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마음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내용은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가끔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손주가 달려와 할아버지하고 안기는 순간만큼은 세상이 다시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소리가 멀어지면 거실은 갑자기 텅 빈 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 쌓인 설거지와 비어버린 과일 접시를 바라보다가 괜히 목이 메어 화장실로 들어가 물소리로 울음을 숨긴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마음을 누구에게 말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은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나까지 이런 소리 하면 짐 되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새벽부터 밤까지 벌어야 하는데 제가 이 나이에 마음이 아프다고 징징대면 뭐라 하겠습니까? 마누라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다가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장검사는 괜찮다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자꾸 찾아오고 숨이 막히는 밤이 많아지고 이유 없는 피로가 세수하듯 찾아옵니다. 시장으로 나가다가 골목 입구에서 발이 붙어 버린 날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말소리가 멀리서 웅거리듯 들리고 자기 발자국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더니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사는 사람이지? 이제 나에게 남은 자리는 어디지? 나는 없어져도 괜찮은 사람이 된 것 아닐까? 그 생각이 마음 한가운데 우물처럼 깊게 파였습니다. 겉으로는 밥도 먹고 길도 걷고 사람들과 말을 섞기도 하는데 그 우물 밑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옛날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저도 70을 넘기던 해에 은퇴를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진료실에서 사라져도 병원은 잘 돌아가겠지. 내가 없어도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가겠지. 그때 제 마음에도 비슷한 우물이 파이고 있었습니다. 그 우물에 너무 오래 서 있었더라면 저 역시 우울증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겪고 계신 이 마음의 상태는 나약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일도 내려놓고 평생 해오던 역할이 사라질 때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마음의 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문연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심장병처럼 당뇨처럼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병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슨 우울증입니까? 제가 좀 못나서 그렇지요.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됩니다. 그 말이 나오자 저는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선생님, 혈압이 오르면 약을 드시지요. 혈당이 오르면 식단을 바꾸고 약을 쓰지요. 그런데 마음이 바닥까지 내려앉을 정도로 지쳤을 때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음만으로 버티려고 하십니까? 그 말을 듣고 박선우 씨는 한참을 고개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 하면 창피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입을 한번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우리는 약 처방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작은 숙제 몇 가지를 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집 밖에 나가서 하늘을 올려다보기에 멀리 갈 필요 없고 골목 입구까지만이라도 나가서 하늘을 한 번 보는 것. 하루에 한 번은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기에 편의점 계산대, 경비실, 동네 빵집 어디든 좋으니 눈을 보며 고맙습니다. 한마디 건네기에 종이 한 장을 준비해 오늘 내가 사람에게 한 말 한 줄, 오늘 내가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한 말 한 줄 적어보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자식들 모두에게 털어놓기는 부담스럽더라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명에게는 지금 마음 상태를 솔직하게 내보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아내일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고
동네에서 10년 넘게 얼굴을 마주한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몇 주 뒤 다시 찾아온 박선우 씨의 얼굴에는 아주 작은 변화가 보였습니다. 눈 밑 그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눈동자 안쪽에 예전에는 없던 반짝임이 생겨 있었습니다. 선생, 아직도 새벽에 깨는 날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골목길 끝까지라도 나가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람 만나기 싫어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다녔는데 요즘은 일부러 경비 아저씨에게 먼저 인사를 합니다. 집에 돌아와 종이에 한 줄씩 적어보니 내가 하루를 완전히 헛산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우울증은 소리 없이 찾아오지만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조금씩 반응하는 병이라는 것, 마음을 완전히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는 법을 천천히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 어떤 분에게는 우울증약이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약은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잠시 받쳐주는 목발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치료는 여전히 삶 안에서 일어납니다. 골목을 한 번 더 나가보는 용기, 사람. 눈을 한 번 더 바라보는 용기, 내 마음을 한 줄이라도 적어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정말 괜찮아서 괜찮다고 말하는가? 아니면 괜찮지 않은데도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웃고 있는가? 만약 두 번째라면 그것은 약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혼자 버텨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용감함을 이제는 다른 데에 써야 합니다. 나 혼자 참고 버티는데 쓰지 말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데 써보셔야 합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이불을 개키며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위해 무엇을 한 가지 해줄지 생각해 보는 것. 골목길을 걸으며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보는 것. 사람 얼굴을 보며 수고 많으십니다. 라는 한마디를 건네보는 것. 저는 83세 사일노인병 전문의 장영수입니다. 진료실과 복도와 병실 구석에서 수많은 박선우 씨들을 보아왔습니다.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라진 분보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선생 나 사실 많이 힘듭니다. 라고 말한 분들이 더 오래, 더 단단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예순과 이른의 여러분, 오늘 이 늙은 의사의 이야기가 마음 어딘가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떨어뜨려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돌멩이가 내일 여러분을 집 밖으로 한 걸음만 더 이끌어준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